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일에만 몰두하는 변강수의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고 신기하실 겁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열렬한 사랑꾼 남편과 결혼에 꼴이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변강수의 기질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사정을 하소연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자주 달려든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희 남편은 건설 쪽에서 일하는 기술자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 안 하고 공사판에서 10년째 일한 베테랑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 공사 현장에서도 주변에서 남편을 보면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건설 현장 격리였는데 저 역시 가정 형편 때문에 실업고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한 상태였죠.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곧장 친해지게 되었어요. 미선 씨는 왜 대학 안 갔어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공부보다 돈이 좋아서요. 되게 야무진 성격이네요. 남편은 저를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라고 칭찬해 주었죠. 저희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으셨지만 환갑이 넘어서 검정고시를 보실 정도로 학구열이 강한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나무를 베어서 밥상을 만들어 쓰실 정도로 손재주도 좋으셨죠.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어릴 때는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주변에서는 제가 그래도 대기업은 못 가도 공무원 정도는 할 줄 알았대요. 저도 한의사의 꿈을 갖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바로 취업을 했고요.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 내복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펑펑 우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사 현장이 몸쓰는 일 때문에 거칠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현장 소장님이 성격이 더럽고 욕을 잘해서 뻑하면 저를 쪼았죠. 제가 원래는 숫자에는 약한데 계산을 잘못할 때마다 엄청 혼났어요. 이렇게 일을 못하니 격리일이나 하고 있지. 이거 서류 오늘 저녁까지 다 고쳐라. 오늘 저녁까지요? 소장님 양이 너무 많아요. 많아? 그럼 때려치든가. 건설 현장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일할 사람 널렸으니 마음대로 해. 저는 집에 매달 갖다 줘야 하는 돈이 있었기에 절대로 잘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리한 일이라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했죠. 건설 현장이 워낙 거칠어서 성희롱처럼 제 몸을 함부로 만지기도 했죠. 말로 저를 놀리는 인부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독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르던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고 입는 옷도 청바지에 후드티 같은 걸 입고 남자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를 여자처럼 대하거나 성희롱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현장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담요를 덮고 한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밥도 못 먹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밥도 못 먹었지? 내가 김밥이랑 만두 좀 사왔어. 같이 먹자. 나 밥 못 먹은 줄 어떻게 알고. 남편은 바닥에 신문지를 펴더니 정성스럽게 포장한 저녁거리를 저랑 나누어 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일 좀 도와줄까? 남편은 제 책장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도와준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지만 대놓고 그러면 좀 그래서 일단 거절을 했죠. 오늘 일이 힘들었을 텐데 피곤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아니야. 어차피 집에 가면 할 일도 없고 TV나 볼 텐데 뭐. 같이 빨리 해서 끝내자. 진짜? 정말 고마워. 내가 월급 사면 한턱 제대로 쏠게. 괜찮아. 그런데 미선이 너는 정말 생활력이 강하다.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는 복도 많지. 이렇게 남편이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는 건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건설사에는 저 외에도 나이 많은 여자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남편을 탐을 내고 있었어요. 건설사에서 일하는 남자답지 않게 말투가 부드럽고 특히 여자한테 잘해주는 성격이었죠. 저는 남편이 제 일을 도와주는 것도 단지 남편 성격이 원래 남을 잘 도와주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딱히 남편한테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아니었죠. 저런 남자라면 왠지 나 고생 안 시킬 것 같아. 내가 고백해볼까? 어머, 언니랑 정말 잘 어울려요. 대시해봐요.
자기는 저런 남자 별로야? 제 스타일은 아닌걸요. 저는 남편을 친구이자 동료로서는 좋아했지만 이성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풀릴지는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이후로도 몇 정도 제 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친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둘이서 밥을 먹고 난 다음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만큼 뭐가 씌었는지 남편이 그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손에 닿으니까 찌릿찌릿 전기가 오더군요.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남편은 느닷없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고 저희는 서로 한순간 삘이 꽂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얼떨결에 키스하고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신나게 한 거죠. 저도 바깥 사무실에서 남자랑 자는 경험이 굉장히 낯설었는데도 그 경험이 짜릿하고 좋았어요.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결혼하면 후회는 안 하겠다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커플이 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회사에서 최초로 사내 결혼을 한 케이스가 되었죠. 뭐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오른다더니 나보고 대시라더니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요 언니들.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남편에게 관심을 가졌던 동료 여직원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월급도 많고 다정한 남자랑 살게 됐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이 저에게 쉽게 찾아온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건 운명이 저에게 내리는 저주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남편도 어느덧 10년차 베테랑인지라 월급이 많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갔죠. 저도 어느덧 일이 익숙해져 이제는 남편이 퇴근할 때 같이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곤 했어요. 저희는 평일날 일을 마치고 양평으로 밤 드라이브를 갔다가 오는 게 취미였는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저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차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여기서 벗겨? 가만 있어봐. 우리 사무실에서도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좋았잖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잠깐 있어봐. 남편과 저는 주로 호숫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했어요. 남편은 할 때마다 매번 조명까지 틀고 차가 들썩거리도록 헉헉대며 2번씩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남편이 좀 특이하다 생각은 했는데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싫지 않아 매번 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병강쇠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해? 나 사실은 당신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 뭐? 그럼 결혼할 때까지 총각이었던 거야? 먹고 사느라 바빴던 거지. 업소 같은데 가고 싶진 않았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참았어?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 참는다던데. 자기 만나려고 이렇게 참았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 신혼 때 최대한 많이 하자. 저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더욱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남자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밤 취미는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했어요. 저도 어지간한 건 다 해봤는데도 제 상상 이상을 항상 요구했죠. 저는 그래서 남편이 웬만한 요구하는 건 거의 대부분 받아주었어요. 이것저것 자세도 바꿔보고 싶어하고 장소도 여기저기서 해봤죠. 차에서는 기본이고 베란다에서 해보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 심지어 야외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한 적도 있어요. 남편은 저만 보면 틈만 나면 옷을 벗겼고 콘돔이 없어도 무조건 들이대곤 했습니다. 저는 임신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죠.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콘돔 좀 챙겨. 그러다 덜컥 임신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더 좋지. 못 말려 정말. 저는 남편이 신혼 초반이라서 열정적인 걸 거라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건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죠. 왜 결혼하고 그런 열정은 5, 6개월이면 식는다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했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점심을 먹으면 저를 따로 불러서 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작업 중간에 20분 정도 짬이 난다고 해서 창고로 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가보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닥도 딱딱한 곳에 저를 다짜고짜 눕히더니 막 하려고 난리가 났죠. 앞으로 위에는 하지 말고 출근해. 하기 힘들어서 그래. 자기 미쳤어?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좀 그만해. 딱 20분이면 돼. 내가 사랑해주는 게 싫어? 다른 여자들은 안 해준다고 난리라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신혼인데 정말 서운하네.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신혼이라 그렇다는데 달리 대꾸할 말이 없더군요. 공사판 컨테이너에서 그 짓을 한 여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최초일 거예요. 남편은 작업복과 장화를 겹겹이 신고 있어서 귀찮을 법도 한데 그 짓을 할 때면 순식간이더군요. 저도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옷을 최소한으로 입고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그러겠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밥을 10분 만에 먹고 허겁지겁 남편 따라서 화장실에서 당한 날이 무척 많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고 설레기도 했지만 계속 그러니 몸이 힘들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하지 말고 밤에 최대한 많이 하자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했죠. 남편은 서운한 기색이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회사 그만둬. 내 월급으로도 우리 생활 충분히 여유롭잖아. 갑자기 왜? 아직 우리 전세살이 하는 거 몰라? 열심히 모아서 얼른 이사 가야지. 나는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 조금만 더 할게. 우리 집 살 돈 모일 때까지만. 돈귀신 붙었어? 신혼은 한 번 가면 안 오는데 우리 좀 더 즐기면서 살자. 남편이 막무가내였지만 저는 회사를 절대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인지 일하는 게 몸에 배기도 했고 남편한텐 비밀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돈을 얼마씩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벌어서 쓰는 게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죠. 건설 현장이 일이 바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땐 남편도 저도 낮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피곤해서 뻗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몸이 도저히 힘들어서 거절하기도 했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하니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하자고 하면 아무 때나 했는데 지금은 마지못해 하잖아. 이게 사랑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이 많을 때는 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참기 힘들면 3일에 한 번으로 해. 야, 3일이면 내가 그냥 혼자 하고 말지. 아니면 진짜 나 확 바람 펴버린다. 당신은 무슨 나랑 그 짓 하려고 결혼했니? 남편은 그래도 서운한지 회사에서 저를 보기만 하면 양손으로 아래를 가리키면서 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난식으로 오른손으로 자기 그곳을 흔드는 신용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폭소하면서 웃곤 했어요. 저는 그게 무척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해줄 때까지 계속 그럴 거라더군요. 그쯤 되니까 저한테 남편과의 잠자리가 조금씩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솔직히 잠자리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수그러들어야 하잖아요. 결혼한 지 2년, 3년 지나도 남편은 하루에 한두 번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걸 알게 되니 남편 옆에 가기가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이 덜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를 가질 마음은 없었지만 최소한 육아휴직을 하고 나중에 복직할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을 꼬셔서 밤에 잠자리를 가졌고 며칠 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니 당신이 도와줘. 저는 남편이 이제는 좀 자제하겠지 생각하고 말했어요.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그보다는 이제 우리 관계 갖는 것 좀 줄여야겠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신 중 잦은 관계가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나도 찾아봤는데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했어.
정말 징하다.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좋은 거야? 아니면 욕구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당신도 알지만 내가 골프를 쳐, 사치를 해, 그렇다고 술을 먹어? 내 유일한 낙이니까 이해해줬으면 해. 미치겠다 정말. 차라리 술을 마셔. 나가면 다 돈이야. 관계 갖는 게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내가 몸이 축나서 그래. 몸이 축나서 제발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될까? 남편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더군요. 임신을 하던 말던 아랑곳 없이 밤이 되면 저를 올라타더군요. 태명으로 지은 아이 이름이 땅콩이었는데 땅콩이 이름 부르면서 땅콩아, 아빠가 잠깐 쉴래? 이러더니 하루에도 두세 번씩 했어요. 휴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아침 출근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집에 와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삼시세끼 차려 먹듯 하더군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몸이 쪼개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식의 생활이 너무 몸이 힘들어서 문화센터 다니는 언니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언니 반응이 어머 진짜 부럽다. 남편이 아직도 그렇게 열정적이야? 복도 많아. 언니 모르는 소리 말아요. 매일매일 죽겠어요. 배도 불러오는데. 그래도 달려들 때 받아줘. 나중에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그래. 남자들이 그런 걸로 바람 펴요? 그럼 여자 임신할 때 다른 데 가서 자고 오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아이 갖고 나니 몸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남편이 어디서 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없었고 제 그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밀쳐낼까? 궁리 끝에 일본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쓰는 야스 인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사용법을 보니 예쁘장한 여성 인형인데 거기 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서 남자들이 인형에 실제 그걸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직구로 물건을 샀죠.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야스 인형을 보여줬더니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인형을 갖다 버리더군요. 너한테 해주나 봐. 해달라 할 때까지 없어. 이거라도 써. 자존심 때문에 그래? 차라리 내가 혼자 하지 쪽팔리게. 그러고는 정말 한 2주 정도 관계를 갖자고 안 하더군요. 남편이 막상 또 저랑 딱 거리를 두니까 서운하더군요. 임신 중이라 저도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끔 너무 그걸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못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런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제가 야스토이를 선물한 거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가져다가 제 앞에 늘어놓았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더군요. 거의 포르 배우들이 쓰는 용품들이었어요. 대체 이게 다 뭐야? 당신도 부부 관계에서 재미를 좀 느껴보라고. 이런 거 쓰면 흥분된다고 하던데? 기가 막혀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루에 하나씩 컨셉을 바꿔가면서 해보자고 하더군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배가 남산만큼 나온 임산부가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상황을요. 이때 남편은 정말이지 거의 야스 병자 같았어요. 제발 여보, 나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결국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는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달라고 사정을 했죠. 남편은 가만히 듣고 나더니 알겠다면서 야스토이들을 전부 치우더라고요. 이제는 남편도 포기했는지 이후로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냉정했어요. 저는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하려 했지만 내심 남편이 혹시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남편에게 잘해주려 했고 반찬도 매일 해주고 다정한 말도 자주 해줬죠.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하찮아하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돈 갖다 주니까 좋지? 여자가 줄 건 안 주고 내 돈만 먹는 너를 만나서 내가 정말 불행하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출산만 하면 다시 일 나갈 거야. 당신한테도 더 잘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너는 내가 자달라고 하지 않으면 나랑 자고 싶지도 않지? 그러고는 이제는 저랑 각방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배송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혹시 택배가 분실됐나 하고 또 시키면 또 없고, 알고 보니 남편이 저한테 복수하려고 택배가 올 때마다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렇게 계속하면 진짜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부부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했죠. 둘만 가는 건 심심하니까 제 친구 부부랑 동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친구가 심리 상담사인데 남편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모르는 척 간 거였거든요. 남편이 상담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던 거죠. 저희는 1박 2일로 글램핑을 했었는데 친구 부부랑 텐트 2개를 빌려서 같이 놀았어요. 낮에 남자들은 강낚시를 하고 여자들은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즐거운지 머릿속을 환기시키는 것 같아서 여행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친구가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어릴 때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 차례가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밤에 산책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요. 친구는 남편이 걱정된다면서 곧장 남편을 뒤따라갔죠. 친구 남편과 함께 자리를 다 치우고 있는데 몇 분 뒤에 남편이 웃는 얼굴로 오더군요. 그리고는 텐트로 곧바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친구는 저가 부르더니 남편이랑 대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한테 엄청 삐진 것 같아. 웬만하면 네 남편이 하자고 하는 거 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 마음에 쌓인 게 많지. 그래도 너랑 상담하면 기분이 풀리나 보네. 네가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상담해 줄 수 있을까? 그럴게. 그런데 혹시 네 남편이 원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뭐? 그런 게 있다고? 나한테 하나하나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부는 이런 거 안 하냐면서. 네가 민망했겠다.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저는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친구한테 남편을 당분간 계속 상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부천에서 일이 끝나고 친구의 상담실이 있는 구로까지 1시간 정도 상담을 다녀오더군요. 다행히 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다녀오고 나서 얼굴도 펴고 저한테 관계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남편의 내면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고 그걸 조금씩 해소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 며칠이 흐르고 출산일이 임박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은 저도 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찍 샤워를 하고 남편이 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들어가자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끊어? 그 상담사 선생님. 다음 주에 출장 가신다네? 그래? 그런데 상담받고 나서 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었어? 나랑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전에는 내가 좀 변강수였지? 미안해. 이제서야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았어. 앞으로는 당신한테 그렇게 억지로 안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지만 아예 반대로 욕구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변화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받고 난 이후 가끔씩 저녁에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출산을 앞둔 저를 잘 돌봐주면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차차 안정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근처 뒷골목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남편 차가 저기 있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안 오고?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차가 남편 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번호가 맞는 거예요.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운전석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 차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전부 썬팅이 되어 안을 볼 수는 없었죠. 저는 운전석 창가로 얼굴을 바싹 붙이고 창문을 두들겼어요. 당신 문 좀 열어봐.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왜 문을 잠갔어? 제가 창문을 두들기자 남편이 흠칫하고 놀라더니 재빨리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창문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허사였죠. 남편의 차는 잽싸게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가 남편 얼굴을 보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까 낮에 뭔데?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건데? 누구랑 있긴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인 거야. 근데 왜 문을 안 열었어? 옆에 누구 태우고 있었잖아. 누구야? 차 안에서 뭔 짓을 한 건데? 당신 바람 펴? 바람 피냐고! 여보, 내가 바람필 사람이야?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폈지. 내가 당신밖에 모르고 사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 제발 엄한 사람 좀 잡지 좀 마.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해서 남편이 분명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휴대폰도 비번을 걸어뒀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이 어디 없으라도 가나 싶어서 뒤를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친구가 심부름센터 같은 데 알아보면 뒤를 캐준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바람 피는 남자만 잡아준다는 흥신소가 마침 있어서 곧바로 의뢰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는 남편 차를 뒤쫓아서 바람 피는 현장을 확인하면 미리 1시간 전에 전화를 준다더군요. 비용이 조금 비쌌지만 증거를 딱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출신이 일하는 가장 비싼 곳에 맡기기로 했죠. 저는 곧바로 착수를 맡기고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집에서도 항상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틀 뒤에 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남편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람 피는 현장 같다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이에요.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아무래도 여자랑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해요? 우리 남편이 저 말고는 아는 여자가 없는데? 저는 전화로 듣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장 증거를 잡으려면 빨리 와야 하니 택시를 타고 가야 했죠. 저는 배불뚝이 몸에 부랴부랴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에 갔죠. 그곳은 상담사 친구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상담받으러 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흥신소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투로 혀를 차더군요. 사모님, 이 아저씨 여기 매일 이 시간에 왔어요. 매일 밤마다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뱃속의 아이는 아랑곳 없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서 5층 오피스텔 벨을 눌렀어요. 그러더니 안에 문이 빼꼼 열렸죠. 그 순간 상담사인 제 친구가 얼굴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거기 우리 남편 있니? 있어. 그런데 상담 중이야. 이 오밤중에 무슨 상담을 하는데? 잠깐 비켜봐.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상담사 친구는 알몸 상태더군요.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남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싹 다 뒤져서 보일러실에 숨어있는 남편을 찾아냈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서 남편 거기를 발로 걷어차버렸고 남편은 바닥에 굴러서 고함을 쳤습니다. 상담사 친구년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겨 쳤죠. 너희 둘이 언제부터 붙어먹은 건데? 진짜 별 거지 같은 일이 있네. 말해봐. 언제부터 둘이 붙어먹은 거냐고. 조금 됐어. 그냥 상담하면서 잠만 몇 번 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잠만 잔 게 아무 사이도 아니니? 이 더러운 년아! 너희 둘 다 싹 다 고소할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는지 재빨리 침대 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질 수가 없어서 흥신소 직원을 불렀고 흥신소 직원이 군데군데 사진을 찍더군요. 상담사 친구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등짝을 후려치면서 레슬링을 했습니다. 너 그러다 애 유산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만해. 내 아기 유산 걱정하는 년이 남의 남편하고 붙어먹어? 친구년이 계속 그만하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유산이고 뭐고 한 손으로 그년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로 싸웠습니다. 결국 흥신소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끝났죠. 이후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이혼한 뒤에도 상담사 친구랑 같이 바람핀 부부 전문 상담을 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충격으로 애를 유산을 했고 그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도 저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건설 회사에도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저는 회사에 다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하면 친구년과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남자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이혼을 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저는 남자에게 한번 만나자고 해서 부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약속을 하고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대뜸 제안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요? 네? 혼인신고라도 하자는 건가요? 못할 것도 없죠.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내분, 제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고민하더니 결국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친구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고 둘이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지 고민을 했죠. 둘이 다시 헤어지게 만들기로 작전을 짜고 그 남자가 상담사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사 친구는 구 남편이 저랑 결혼한 줄도 모르고 그를 만나서 밥을 먹고 그날 잠까지 잤죠. 바람피는 DNA는 어디 안 가는지 이혼한 상황에서도 친구녀는 전 남편과 잘도 붙어 먹더군요. 저는 현 남편의 작전 성공 문자를 받고 흥신소 파파라치를 대동하고 다시 친구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 현 남편과 뒹굴었던 친구의 두 번째 면상을 사진을 찍었죠. 제가 두 번째로 오피스텔에 등장하자 그년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인연이 어디라고 찾아와? 얼씨구? 전 남편이랑 하더니 이제 내 현 남편이랑도 하고 있네? 남편? 누가 네 남편인데 이 사람이 너랑 혼인신고라도 했다니? 혼인신고 했다 이년아? 어쩔래? 너 남의 남편 두 번 뺏어먹는 년 네 인생 내가 끝장내줄 테니 어디 잘 봐. 그리고 저는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곧바로 전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저더러 어디냐더군요.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말해주었고 전 남편은 오피스텔로 오더니 친구년을 작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 현 남편은 구 와이프가 불쌍했는지 제 전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또라이 새끼가 누구 마누라를 건드려? 구 남편이 욕을 퍼붓자 제 현 남편도 한 성질하는지라 곧바로 구 남편에게 주먹질을 날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마누라 뺏긴 기분이 뭔지 알겠냐? 너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어쩔시구. 그래 오냐. 한번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라. 그리고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저는 친구년 머리끄덩이를 끌고 가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바람을 못 피게 머리를 다 싹둑 잘라버리려고요. 저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깡마른 친구는 저한테 저항 한번 못하고 방바닥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나서 제 친구녀는 구남편이랑 다시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 밥맛이 다시 돌아와 살이 3kg가 찌더라고요. 그런데 병강세 남편은 여전히 옛버릇 못 버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년을 찾아가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년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늦었지만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나도 네 전남편이 하도 들이대는 바람에 그런 거지 솔직히 잘 마음은 없었고 같이 살 생각도 없었어. 나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도 성격이 매몰찬 편은 못 돼서 네가 잘못한 거 알면 됐다. 너도 내 남편 때문에 직업도 잃고 삶이 팍팍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자식이 내 이름으로 된 상담소를 지 이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상담소 문도 닫았어. 그 자식 무슨 재주인지 또 어떤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제 타로집을 차렸더라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 나도 복수라는 걸 해야지. 그 병강세 새끼가 네 인생과 나, 내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쳤으니까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미련하게 짝이 없는 병강세 남편은 새로운 여친이 생긴 이후에도 친구년한테 한 번씩 해달라고 찾아오는 모양이었어요. 친구는 병강쇠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졌지만 복수할 생각에 당분간 받아주는 상황이었죠. 저는 지금 전 남편의 여친한테는 바람핀다고 얘기해봐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알고 차라리 그 타로집을 망하게 하는 작전이 어떠냐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도 제 말을 듣더니 괜찮다고 같이 작전을 짜보자고 하더군요. 그 당시 병광세 전 남편의 타로집은 인스타에 도배가 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여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 타로 전문가라며 손님을 긁어 모으고 있더군요. 건설판을 굴러먹던 놈이 얼굴을 싹 바꾸고 직업도 바꾸었더군요. SNS로 병강세의 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세상이 공평하다면 이런 놈이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친구랑 같이 남편을 응징하기로 결심했죠. 병광수의 전 남편이 사실 건설사 공사판 출신이며 그동안 숱한 여자를 후리고 다니며 가정 파괴를 일삼았음을 알리는 인스타 대자보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뿌리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는 병광수의 전 남편이 숱하게 바람피웠던 옛날 흥신소 증거 사진들로 도배를 해놨죠. 자극적인 뉴스 보도로 알려진 디땡 패치라는 뉴스 사이트에도 보도자료를 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난리가 나더군요. 유명 타로 전문가, 알고 보니 카사노바? 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도배가 되고 병광세 전 남편에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돈을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스타 계정은 곧 폐쇄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병광수의 남편은 타로 상담을 해주면서도 수많은 여자 손님이랑 관계를 맺었더군요. 저는 경찰에 증거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병광세 남편의 악마 같은 행적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너 복수할 거야. 두고 보자. 경찰 대질 조사에서 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는 친구랑 같이 대질 신문에 참석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분노도 치밀더군요.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 너 때문에 피 본 사람들 잊지 말고.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너 말 다 했냐?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너 때문에 그 짓 하느냐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긴 하다. 깜빵에서 잘 썩어. 결국 전 남편은 경찰 조사로 구속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와 친구는 그동안의 서름을 다 씻고 비로소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하면 또 여자들을 후리고 다닐 수 있으니 친구는 남편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면서 SNS에 남편 신상을 공개했어요. 전 남편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전 남편을 모두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건 막상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땅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나니 고구마 채한 것 같았던 속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네요. 살아보면 생각했던 거랑 완전 딴판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이번 남편은 저를 몸뚱이만 아닌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한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도 꼭 저처럼 진정한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병광쇠 카사노바 남편에게 마땅한 벌이 내려져서 채기가 내려가는 것 같네요. 억울한 사연자가 친구도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일 뻔했지만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을 깜빵으로 보내버리는 통쾌한 일이 벌어졌네요. 세상은 결국 착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인생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사연에서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하셨길 바라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병광세인 남자 조심하시고 앞으로 행복하고 예쁜 사랑만 하시면서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